여러분, 코닥 모멘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닥 모멘트. 물론 코닥에서 시작한 광고 문구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 문화 속에서 깊이 뿌리 내려진 이제 관용어구가 돼. 코닥 모먼트. That is 코닥 모먼트라고 말하면 어떤 거냐? 사진을 찍어야 될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순간, 너무너무 특별한, 요즘이야 사진이 흔하기 때문에 뭐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사진이 귀한 시대에 코닥 모먼트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코닥 모먼트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때 코닥은 참 대단했었습니다. 크리넥스라고 말하면 휴지의 대명사죠. 크리넥스 가져와라, 휴지. 제록스라고 말하면 복사기의 대명사. 그리고 구글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소위 구글링한다, 검색한다, 그런 대명사가 되는 것, 그 이상이 뭐냐? 코닥 사진인 거죠. 왜냐하면 한참 전성기에 미국 시장에 코닥의 필름이 시장을 90% 석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닥이 만들어내는 카메라 85%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진 그러면 코닥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코닥이 팔았던 것은 필름, 카메라 그 정도가 아니고 코닥은 추억을 팔았던 거예요. 코닥이 광고할 때도 필름의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광고한 것이 아니라 주로 광고가 어떤 거냐? 엄마의 미소, 아이의 해맑은 웃음, 가족의 허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광고하면서 추억을 우리는 심어준다. 여러분, 그럼 이쯤 되어지면 코닥은 참 좋은 회사잖아요. 아니, 제품보다 사람들에게 추억을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그럼 좋은 회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코닥은 더 이상 세계 최고의 코닥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 머릿속에는 코닥, 그거 몰락한 기업의 대명사 아니냐, 지금 사라지고 없지 않냐.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됐냐? 디지털 시대를 대처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냥 그 필름만 붙들고 있다가 디지털을 놓쳐버린 거예요. 요즘 필름 사용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진짜 저도 지난 20년 동안 필름을 사본 적이 없네요. 또 한때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매장을 두고 DVD를 대여하고 또 비디오를 대여한, 그래서 90% 넘게 시장을 장악했던 기업이 있어요.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길거리에 거리마다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간판입니다. 저런 디자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 노란색, 블록버스터. 당시에 블록버스터는요, 전 세계 9,000개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주말 저녁에 비디오라든지 DVD를 빌리러 수많은 가족들과 연인들로 매장들마다 발비들 틈이 없이 그렇게 빼곡하게 북적였죠. 저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좀 넘어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집에 어린 꼬맹이랑 같이 토이스토리 빌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 그게 영화 티켓 모양의 로고예요. 대중문화의 상징이 바로 블록버스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파산했죠. 전 세계 9,000개의 매장이 있었는데 단 하나의 매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저 미국 저 구석에 오레곤주 한쪽 골짜기에, 그 매장도 스스로 간판을 내걸기를 더 라스트 블록버스터라고 하면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추억의 장소로, 관광 명소로, 뭐 박물관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온라인 시대를 놓쳐버린 거예요. 비디오만 붙들고 있다가, DVD만 붙들고 있다가, 아니, 세상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영화를 원합니다만 더 이상 매장에 가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블록버스터는 어떻게 착각했냐면, 영화의 시대가 끝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화가 끝난가 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영화가 끝난 게 아니고 영화를 보는
방식이 바뀐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가 마련되어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만들어진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나요? 삶의 변화를 주고 싶나요? 우리 학생들 여름 방학 때 뭔가 모르는 변화를 좀 꿈을 꾸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름철에 지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끌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만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목사님, 그거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 아닙니까? 너 자신을 알라. 뭘 생뚱맞게. 그게 새 포도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새 포도주가 생겼어요. 얼마나 고마움이 있는지 몰라요. 물이 귀한 이곳에 새 포도주가 생겼다. 이건 생명수죠. 아니 뭐 생수 마시면 되지. 그건 뭐 굳이 포도주. 생수를 마실 수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담그죠. 석회 때문에.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생수 이상으로 생명수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새 포도주가 생기면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상식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걸 굳이 예수님 말씀을 안 하셔도 그걸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건 너무나도 당연해서. 왜냐?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게 뭔 말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새 포도주는 왕성하게 발효력을 갖고 있는, 발효가 되어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발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막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여기 보니까 낡은 가죽 부대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 잡지 않습니까? 목 날리고 이렇게 가죽을 홀라당 다 벗깁니다. 벗겨내고 목을 제외하고 이제 팔다리 뜬 것들은 기워가지고 딱 매듭을 짓죠. 그래서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용기로 만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 저게 한 마리 양이었는지 염소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물주머니예요. 지금도 조금의 현대식으로 된 근동 지역에 이와 같은 가죽 부대가 지금도 사용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가죽 부대가 말이에요, 낡으면, 오랜 세월 동안 낡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낡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낡고 해져가지고 구멍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전에 나타나는 현상? 가죽 부대. 가죽을 잘 안 써봤구나. 아이고, 좀 가죽, 레자 이런 거 말고 가죽 해보이소. 딱딱해집니다. 신축성을 잃어버려요. 딱딱해가 굳어져서 경화된다고 말하죠. 가죽이 뻣뻣해진, 물론 요즘 가죽 제품들이야 화학 처리를 하고 그렇게 다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뻣뻣해진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새술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랬잖아요. 발효력을 발휘한다 그랬잖아요. 이 발효력을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신축성을 잃어버리는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냐? 터져버리는 거예요. 견기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도 못 쓰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 포도주도 다 땅에 쏟아서 버려지고. 그래서 새술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건 상식.
자,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여전히 낡은 부대에 그냥 넣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은 없지만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새 포도주가 부풀어 올라서 부풀어 올라서 진짜 이 낡은 가죽 부대를 터트린지 안 터트린지 그걸 한번 실험해 보려고? 그래 보려고 넣은가요? 아직 뭐 터트려져도 뭐 낡은 부대 버리면 되고 새 포도주 버리면 새로 담그면 되지. 아니요, 포도주는 생명수예요. 얼마나 물이 귀한데. 이유는 한 가지죠.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대가 아직도 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 쌩쌩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상식인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어버려. 여러분, 그런 착각으로요 운명을 달리한 케이스가 있어요. 좀 심한 경우인데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성도가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평소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 하는 운동이 저처럼 숨쉬기 운동 말고는 없어. 팔 운동도 안 해, 체조도 안 해, 오로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데 전혀 운동에 관심이 없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가 한창 때를 생각하고 어울려가지고 뭘 했냐? 진짜 위험해요. 풋살 경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풋살 경기가 운동장이 조그만 하니까 별거 아니고 뭐 우습게 보이죠? 순간 운동량이 상당합니다. 얼마 못 뛰고 쓰러져 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초상이 났어요. 아직 내가 쌩쌩하다고 착각해가지고 운명을 달리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착각을 제발 하지 말라고 포도주 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옷 얘기도 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자, 새 옷에서 시작.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울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기 보니까 생배라고 나옵니다. 생배라는 것은 한 번도 세탁된 적이 없는 그런 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에다 넣어서 빨면, 그리고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나요? 생배, 바짝 줄어들죠. 물론 요즘에야 그런 가공을 이미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기 때문에 빨아도 줄지 않습니다만은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생배를 낡은 배, 낡은 옷에다가 대고 기워요. 생배가 오그라져요.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옷을 다 잡아 당기지. 기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어짐이 더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해보십시다. 아니, 그렇게 될 줄을 뻔히 다 아는데 왜 헌옷에다가 새 옷감을 대고 그걸 기워가지고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어가지고는 다 잡아당기고 막 다 낡아지고 막. 이유는 하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 옷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서 코닥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코닥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코닥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그걸 대집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기업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코닥이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정말 코닥 시대를 몰랐던 교육자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코닥은 옷을 파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 코닥이 옷을 팔아요. 그래서 저는 필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
코닥은 옷인데 코닥 어페럴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코닥이 다가올 디지털 세상을 전혀 몰랐나? 그건 또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디지털 세상이 온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1975년 그 당시 22살의 젊은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스티븐 세슨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코닥이 발명해요. 필름이 없는 카메라. 세계 최초로. 완전히 혁신이었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엔지니어가 연구자가 코닥이 발명했다는 거. 그래도 코닥은 아직은 필름이 대세다. 아직은 필름이다. 괜찮다.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도 캐논으로 넘어가요. 소니로 넘어가요. 니콘으로 넘어가요. 디지털이 다 밀려요. 그러면 캐논에만 밀렸나? 소니에만 밀렸냐? 아니죠. 그 다음 나타난 모든 스마트폰으로 다 뺏겨버리게 되죠. 코닥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는 코닥 모먼트라고,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대리지 코닥 모먼트 그렇게 외쳤습니다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막 어쩌다가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새 포도주를 정말로 새 부대에 담으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변화의 기회를 잡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먼저 정확하게 정직하게 진단해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는요, 용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직면하며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시죠? 이건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도 인용한 거예요. 고대 그리스 델피에 가면 알폴로 신전에 새겨져 있는 유명한 격언이 너 자신을 알라. 델피가 저런 곳입니다. 이제 우리 다윗 어린이부 어디 있노? 다윗 어린이부. 자, 겨울에 그리스 가는 친구 있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손 몇 명 들고 있네. 이 비전 트립, 그리스 비전 트립에 거치게 되어지는 이 델피 아폴로 신전, 거기에 너 자신을 알라. 그걸 소크라테스가 인용한 거예요. 자기 성찰을 가르쳤던 거죠. 이게 얼핏 들으면 너 자신의 욕망, 너 자신의 어떤 성향, 소질, 비전 이런 것들 잘 헤아려 보라, 그런 말로 언뜻 들립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의 진짜 의도는 뭐냐? 델피에 쓰여져 있는 바와 같이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내 자신도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물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 그건 내게 참 우습게 보인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나 자신을 탐구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자신에 대한 겸손인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요, 자신의 저서를 남긴 적이 없어요. 왜? 자신에 대한 겸손으로. 대신에 그의 제자 플라톤이 스승의 말을 기억했다 기록으로 남겨서 그렇지.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려면 정확하게 자신을 아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버스터, 그 블록버스터는 그렇지 못했어요. 미 전역에 세계 막 수천 개의 매장을 들고 DVD 대여시장, 비디오 대여시장, 거기에 막 90% 넘게 장악을 한 이 거인에게 2000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2000년에 누가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한 그 기업 자신들을 5천만 달러의 우리 기업을 사라고 제안을 해온 거예요. 이 스타트업은 어떤 스타트업이냐면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이렇게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가입자가 30만 명밖에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운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적자는 계속되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명의 이 공동 창업자가 블록버스터에게 찾아와서 제안한 우리 회사를 사달라고 5천만 달러. 그 당시에 블록버스터는 코웃음 쳤죠. 당시 5천만 달러는 그 당시의 가치로 우리나라 돈으로 7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의 가치로 말하면 대략 1,400억. 좋은 돈이 아니죠. 1,400억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쓸데없이 낭비하냐? 거절했어요. 왜 그랬냐? 그 당시에 블록버스터의 상당한 이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비디오를 빌려줍니다. 또 DVD를 대여합니다. 대여료가 아니에요. 연체료에서 기업의 상당한 이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면 우리는 연체료를 어떻게 받냐? 연체료를 어떻게 받냐? 굳이 그걸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제살 깎기 먹기 하면서 연체료 수입을 줄일 필요가 있냐? 그거 없어도 지금 연체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웃음 치며 쫓아 보냈습니다. 그 스타트업의 이름이 뭘까요? 4글자입니다. 넷플릭스. 지금은 어마어마한 미디어 제국이 되어졌죠. 그 당시에 블록버스터가 아이고 쓸 필요 없다. 우리가 왜 그래 돈 낭비하냐. 그때 5천만 달러, 지금의 가치로 1,400억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의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는 얼마냐? 3,1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80조입니다. 6,200배 규모로 기업이 성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겸손이 없으니까 놓친 돈도 돈이죠. 너무너무 아깝죠. 그런데 시대를 잃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싶나요? 그 당연한 일을 여러분 하고 싶나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낡은 부대라는 헌옷이라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시작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낡고 딱딱하게 굳어진 대로 다 굳어졌는데 아직 괜찮다고 보라요. 보면 된다. 나 아직 쓸만하다고. 헌옷인데 막 조 땡기는데도 여기 귀여워라. 괜찮다. 여러분 오늘 밤에 좀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나 자신을 직면하여 볼 줄 아는 용기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계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갇힌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오늘 여러분 새 포도주 얘기가요 공감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싹 다 나와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아주 독특한 대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39절이 이어서 요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목에서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묵은 게 훨씬 맛이 좋지. 1980년산 풍미가 훨씬 나서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럼 뭐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묵은 것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그냥 좋다. 이게 프레임이에요. 묵은 포도주 이꼴 좋다. 이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 말입니다. 묵은 것이 좋고 바르고 옳은 것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는 게 하던 것이 좋다. 그냥 하던 대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그냥 그렇게 좋다 그 프레임.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 말이에요. 이 프레임에 갇혀가 낭패를 봤어요. 여러분 조선은
우리는 조선에 대해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제치하마 이래가지고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조선이 건국 초기에는 정말로 태평성들이 적어도 200년 동안은 막 문물이 발달되어지고 평화로운 시기가 있고 막 백성들이 살기 좋고, 근데 언제 딱 꺾이기 시작했냐면 1592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꺾이기 시작한. 임진왜란만 해도 7년 동안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뭐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 이런 거 얘기합니다만은 7년 동안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조선 병사, 조선군을 가장 괴롭혔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군이 갖고 있는 조총. 조총 앞에는 활도 소용이 없어. 칼도 소용이 없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2번이나 조선이 조총을 개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555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발발되기 한 대략 40년 전에, 그것도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인 평장친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임금에게, 그 당시 명종에게 조총을 바쳤죠. 바치고는 조총의 제작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고 조정이 바쳤어. 근데 조정에서 결론이 뭐냐? 쇠가 없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또 한쪽 구세는 아니다, 뒹굴고 있는 저 종이라도 종이라도 녹여서라도 하자. 그냥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조총보다는 활이라는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활이 훨씬 정교하다. 또 한 번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입니다. 진짜 가까워요. 3년 전 1589년에 대마도의 주인인 소요시토시라는 사람이 통신사를 일본에 보내줄 걸 청하면서 역시 그 당시에 최신식 조총을 예물로 조선 조정에 바쳐요. 근데 아무도 관심 없이 창고에 처박아 놔버려. 왜? 외놈 따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조선이 앞선다는 자기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임진왜란 때 조총을 앞세운 왜군의 공격 앞에 조선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자기 프레임에 딱 갇힐까요? 그냥 자기가 하던 것이 좋으니까, 뭐 반복도 뭐 하던 대로 수월하니까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결국은 돈입니다. 자기 이득입니다. 자기 이해입니다. 제가 앞서 코닥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코닥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조로 계속 갔으면 지금 코닥이 어떻게 됐을까요? 애플을 능가하죠. 그런데 처박아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개발해놓고도 처박아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코닥은 필름 산업의 그 당시에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정말 저렴하게, 사진기를 저렴하게 판매를 했어요. 그렇게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이 사진을 찍으려면 뭘 사야 돼요? 뭘 사야 될까요? 필름 카메라를 모르는구나. 미안해, 다니엘. 본 적이 없다, 그지? 다니 미안해. 필름을 사야 돼요. 필름을 사서 이렇게 돌려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필름을 현상을 내야 돼요. 현상할 때 약품이 필요해. 그게 싹 다 코닥이야. 필름을 현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이에다가 인화를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코닥이에요. 이거는 뭐 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막 완벽한 수익 구조예요. 사진만 찍었다, 필름, 그 다음에 현상, 인화, 마르지 않는 뭐 완벽한 수익 구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 필요 없죠. 현상할 필요가 없는, 인화할 필요가 없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는 이걸 얼른 알려주는 게 혁신이지만 코닥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탑. 더 이상 개발 스탑. 창고. 그게 스탑이 됩니까? 언제든 우리를 가두는 프레임은 언제나 그 찰나적인 자기 이득이, 자기 안일함이에요. 아주 얄팍한 이해관계에 맞물려 가지고 스탑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새 포도주 이 얘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얘기냐면, 예수님의 얘기냐면,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이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봤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항의하냐면, 요 대목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들의 고정관념 속에, 프레임 속에는 경건은 뭐예요? 금식이에요. 금식은 곧 경건이에요. 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 선생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들이 지키고 싶은 것이 금식일까요? 자기들의 종교적 주도권일까요? 금식을 지키고 싶을까요? 주도권을 지키고 싶을까요? 주도권이죠. 자기들은 금식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다 하는데, 철저히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저 호랑말코 같은 예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어. 더 사람들이 주목해. 나는 금식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싫은 거야.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금식하지 않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 혼인잔치집에 신랑과 같은 예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금식이 전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못 보고 금식만 보고 있는 이 형식주의를 지금 꼬집고 있는 거죠. 이런 고정관념의 프레임에 꽉 박혀있는 이들에게는 새 포도주가 주어져도 어디에 부을까요? 낡은 부대. 새 옷감 어디에 덧붙일까요? 헌 옷에. 그래서 다 모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생각나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뭔가 결단하는. 근데 그게 대단한 결단이 아니어도 좋아요. 프레임에 벗어난다라는 것, 고정관념을 깬다라는 것은 의외로 간단한 것일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나오셨잖아요. 나왔을 때 지금 앉는 장의자의 자리만 바꿔도 아마 새로울걸요? 늘 앉는 자리. 제가 그랬잖아요. 한 달 전쯤인가 온전한 예배 로드맵이 시작되어질 그쯤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 꼭대기, 제일 꼭대기층은 정말로 스페셜한 자리다. 정말로 특별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배려석이니까 조금만 할 때 내려오시라고. 뭐 다리 아프게 5층까지 거저 올라가냐고. 여기 앞자리도 요도 빈대 많네. 빈대 앉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몇몇 분들이 그 얘기가 귀담아 들렸는가 봐요. 저한테 얘기를, 목사님, 아래 내려와서 예배하니까 자세가 달라지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자세가 달라지던데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교만하게 내려다보는데, 여러분 내려다보고 계십니까 지금? 극장식으로 내려다보는데 아래에서는 제끼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앉는 장의자 위치 하나만으로도 어떤 프레임이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작은 영역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충에서 예배드려서 더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면 중충을 가십시오.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다. 제끼고 앉아있는 게 나는 불편하다.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죠. 여러분, 18세기의 죄수들을, 영국의 죄수들을 배를 실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영국의 죄수들을 저 멀리 호주에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한 배가 꽉 채워가지고 죄수를 500명 정도의 죄수를 이제 실어 호주로 이동을 하는데 가는 동안 뭐 너무 많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30%는 죽어버려요. 대략 뭐 예를 들면 150명 정도는 죽고 한 300명 남짓 정도가 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배에서는 사망자가 단 한 명에 그치는 기적적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 선원들을 모아놓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막 강의하고 특강하고 아니면 배 안에 의료진을 막 배치해가지고 물론 죄수라 할지라도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잘 돌봤기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조건은 딱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150명이 죽고 한쪽은 한 명만 죽고. 이유가 뭘까요? 배가 떠나기 전에 영국 정부가 룰을 바꾼 거예요. 이전에는 선장들에게 운임을 계산해 줄 때 말이에요, 죄수를 몇 명 실었냐에 따라서 운임을 줬어요. 근데 룰을 바꿔서 어떻게 바꿨냐? 죄수를 몇 명까지 살려서 내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걸로 바꾼 거예요. 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전에는 죄수는 귀찮은 짐짝이야. 뭐 어디 자든 뭐 어디 처박혔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죄수가 인간 대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선장이고 똑같은 선원이었어.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로 정의하냐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정의인데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장의 이기심이 죄수들을 살렸다. 다시요. 선장의 이기심이, 돈 많이 봐달라는 그 이기심이 결국은 죄수를 살렸다. 프레임만 바꿔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눈치 못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막 몰려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가 막 몰려옵니다. AI 시대.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손에 새 포도주가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딱딱하게 굳은 가죽 부대에 그걸 부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옷을 헌 옷에 데워버리는, 기워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해요. 왜? 모르는 거야. 자신을 모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쳐다볼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쓱 문 떼고 괜찮다고, 뭐 괜찮아, 문 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프레임에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삶의 패턴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